청년, 나의 소중한 지갑을 찾아줘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정아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 일은 한순간에 뒤집힌다는 말,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정돈된 집에서 남은 생은 조용히 흘러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날 우연히 한 청년을 도와준 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엉켜 버렸습니다. 선의로 내민 손길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청년이 사라진 제 아들과 엮여 있을 줄도, 우리 집안의 오래된 비밀을 건드릴 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기막힌 현실 이야기예요. 한겨울 서울역 뒷골목은 칼바람만 지나갔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들은 온기를 찾아 사라졌지만 27살 청년 민수연은 갈 곳이 없었다. 2달치 공사판 임금을 떼이고 고시원에서 나와야 했던 날부터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고단한 하루를 정리할 집도,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줄 가족도 없는 삶이 익숙하다 못해 체념으로 굳어가던 때였다. 수연은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벽에 기대 앉았다. 배는 이미 오래전에 비명을 멈췄고 속은 쓰린 기운만 남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들었다. 기계는 낡았고 버튼은 몇 번을 눌러야 반응했다. 작은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하는 우리 수연아, 아빠는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 목소리는 수연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로해주는 말이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는 그 말을 아버지의 목소리라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 하나가 버틸 힘이 되던 시절이 있었고 그마저 희미해져가는 요즘이었다. 그때였다. 우당탕. 누군가 뛰어가다 쓰레기 봉투를 걷어차며 지나갔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욕설이 멀어졌다. 그 자리에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덩그러니 남았다. 수연은 무심코 지갑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눌렀다. 천천히 지갑을 펼치자 두툼한 현금 다발이 눈앞에 드러났다. 10,000원권, 50,000원권, 심지어 은행 수표까지. 대충 세어봐도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돈이면 오늘 밤만큼은 따뜻하게 잘 수 있겠다. 내일 작업복도 새로 사고 잠깐이라도 사람답게 숨 돌릴 수 있잖아. 착한 마음으로 살아보려 했던 지난 시간이 떠올랐다. 도리도 양심도 성실도 무엇 하나 그를 지켜준 적 없었다. 세상은 오히려 악착 같은 사람을 더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갑 속 가장 안쪽에서 얇은 종이가 손끝에 걸렸다. 햇빛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듯 바랜 흑백 초음파 사진. 사진 위에는 흐릿하게 적힌 글씨 하나가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 건강히 자라다오. 엄마가. 손이 굳어졌다.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쥔 듯한 감각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닌 처음 보는 누군가의 사진이었지만 수연은 그 사진에서 낯선 따뜻함과 그리움을 느꼈다. 이건 누군가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적었을까. 무심히 돈을 가방에 넣을 수 있었던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보육원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수연아, 가진 게 없어도 돈만은 훔치지 말아라. 그 말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이러다 얼어 죽더라도 내 손으론 훔치고 싶지 않다. 수연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다. 서울역 맞은편 파출소의 희미한 불빛이 그에게 유일한 방향처럼 보였다. 그는 지갑을 품에 넣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파출소로 향했다. 저 길에서 지갑을 주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관들은 처음엔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낡은 패딩, 굳은 살 투성이의 손, 초췌한 얼굴. 그런 사람이 300만 원이 넘는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돈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래도 이건 제 돈이 아닙니다. 그 말은 파출소 안의 공기를 잠시 멈추게 했다. 조금 뒤 지갑의 주인이 파출소에 도착했다. 단정한 코트 차림의 중년 여성, 한정아.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자마자 손끝을 떨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 짧은 순간의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시선과 오해는 이미 그의 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은 알지 못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뒤흔들고 더 나아가 자신의 출생과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차갑고 고단한 하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첫걸음을 조용히 내딛고 있었다. 파출소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다시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다. 지갑 주인인 한정아 여사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얼음장 같은 마음에 작은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청년, 잠깐 같이 걸어도 될까요? 정아 여사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수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파출소 근처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다. 문을 열자 뜨겁고 진한 국물 냄새가 수연의 빈속을 강하게 흔들었다. 가게 주인은 한정아의 단정한 차림을 보며 놀란 눈을 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따뜻한 국밥 2그릇 주세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둘 사이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정아는 수연의 낡은 카세트를 보며 말했다. 아까 파출소에서 그 카세트, 눈에 띄더군요. 오래된 물건인가요?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제일 소중한 거예요. 정아는 미묘한 떨림이 스친 듯 조용히 물었다. 혹시 부모님께 받은 건가요? 그 질문은 수연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이건 누가 준 건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제게 유일하게 남은 목소리 같은 거라서. 정하는 순간 손가락을 꽉 쥐었다. 보육원? 버려진 아이였다는 말인가. 그녀가 가슴 깊은 곳에 감춰둔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떠올랐다. 25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하루아침에 아들마저 사라져버린 그날. 그 이후로 세상의 모든 아이 울음이 가슴을 찔러왔다. 정아는 휴지로 손끝을 닦으며 말했다. 수연 씨 오늘 행동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까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웃으며 말하자 정아도 미소를 지었다.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짧은 말에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불려본 게 언제였던가. 보육원에서는 늘 사고 치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는 말만 들었다. 일용직 현장에서는 빨리 움직여, 쓸모없는 놈이라는 욕설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에게 착하다고 말했다. 국밥이 나왔고 수연은 젓가락을 잡자마자 눈을 내리깔았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그는 거의 본능처럼 정신이 돌아오는 기분을 느꼈다.
정아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배고파 허겁지겁 먹어대는 청년을 보며 이상하게도 가슴이 저릿했다. 저 아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 정아는 자신도 모르게 수연의 목에 있는 옅은 화상 자국에 시선이 머물렀다. 25년 전 아기를 씻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릴 뻔해 대었던 상처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녀의 심장이 울컥했다.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다잡고 차분히 말했다. 혹시 당장 머물 곳이 없나요? 수연은 젓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집 정원이 조금 엉망이라 손 볼 사람이 필요해요. 숙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잠시 도와주시면 어떠세요? 수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 기회가 자기에게 오리라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같은 분 댁에서 일을 해도 될까요? 정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쓰는 건 능력과 성실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연 씨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어쩌면 누군가 자신에게 처음 건넨 신뢰의 문장이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아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부터 함께 해봅시다. 국밥집 유리창 밖으로는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몰랐다. 자신이 건넨 지갑 하나가 자신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첫 초대장이 될 줄은. 그리고 정아도 몰랐다. 평생 찾고 헤매던 아들과의 운명적 재회가 지금 이 국밥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이른 시간부터 정아 여사의 저택 앞으로 향했다. 대문을 지나자마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본체보다 더 넓어 보이는 정원이었다.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기 힘든 조용하고 품이 있는 집. 그곳에서 자신 같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 나지 않았다. 왔군요, 수연 씨. 정아가 직접 현관 앞까지 나와 맞이했다. 회장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오늘은 간단히 집안 구조와 정원을 살펴보는 정도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요. 정아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다른 나무보다 훨씬 눈에 띄는 큰 반송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수연은 나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듯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존재처럼 친숙한데 동시에 무언가 답답해 보이는 나무였다. 정아는 그 나무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이 반송나무는 제게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나무 앞 작은 표지판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8년 3월 15일 우리 아들을 위해 심다. 수연은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묘하게 울렸다. 이름도 정보도 없는 한 줄이었지만 이유 없이 마음 한가운데를 치고 들어오는 듯했다. 나무가 많이 상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아는 놀란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나요? 잎색이 탁하고 바람이 불어도 움직임이 없어요. 숨을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나무에 손을 얹었다. 거칠고 딱딱한 껍질 아래로 깨어나려 애쓰는 생명력 같은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 근처를 손으로 긁어보았다. 찰칵. 무언가 금속성이 손끝에 걸렸다. 이게 뭐지? 흙을 조금 파내자 나무 뿌리를 감싸듯 녹슨 철사가 휘감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조여놓은 듯한 형태. 이대로면 얼마 못 버팁니다. 수연은 철사를 끊고 굳은 흙을 부드럽게 풀어주며 말했다. 뿌리가 숨 좀 쉬게 해줘야 해요. 정아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지 않았고 마치 오랜 시간 나무와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세심했다. 그리고 그 진지한 표정 속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아들 도윤의 모습이 순간 겹쳐 보였다. 수연 씨, 정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맙습니다. 저 나무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예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사라졌을 때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었죠.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가 왠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정아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내리깔고는 말했다. 어제부터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느낌도 들고. 수연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정아는 부드럽게 웃었다. 겸손한 것도 닮았네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아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을 감췄다. 그러나 이 흐뭇한 분위기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 2층 테라스 난간에서 팔짱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남자. 장기태 부회장. 그의 표정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연의 얼굴을 관찰하던 기태는 어느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저 눈. 그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코, 저 흉터까지 어떻게. 25년 전 자신이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그 아기. 보육원 뒤편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아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 장담했던 그 아이. 그 아이와 똑같은 눈을 가진 청년이 지금 누나와 함께 반송나무 앞에 서 있었다. 기태는 손을 꽉 쥐어 난간을 흔들었다. 말도 안 돼,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 아이는.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피가 싸늘해지는 감각으로. 저 청년은 절대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태의 눈빛은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았다. 살기마저 스며드는 그 표정 속에서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 숨을 되찾은 반송나무는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다. 그 나무 아래에서 수연의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반송나무의 흙을 다 정리하고 난 뒤 수연은 장갑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이 맺힐 정도로 집중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가벼웠다. 정아 여사는 그런 수연의 손을 보며 말했다.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참 따뜻한 손입니다. 그 말은 수연에게 낯설고도 깊이 파고드는 위로였다. 그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아는 반송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 아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한 것 같네요. 수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도 묘하게 울렸다. 그러나 평온했던 이 순간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었다. 2층 테라스. 장기태 부회장은 난간을 붙잡은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공포, 분노, 그리고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살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입에서 낮게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세상은 이렇게 내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건가? 그는 천천히 테라스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집무실 문을 닫자마자 비서실장 최도환을 불렀다. 예, 부회장님. 어제 들어온 그 청년 민수연이라고 했지? 예. 회장님께서 데려오신 정원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태는 비서에게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저 사람 우리 가족과 엮이면 안 될 사람이다.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있지. 아주 큰 문제가. 기태는 의자를 돌려
비서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조용히 처리할 준비해. 처리라면 직접적으로 건들란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이 집에 둘 수는 없어. 누나가 흔들리기 전에 확실하게 잘라내놔야 한다. 이해하지? 최도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태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아 여사는 수연에게 별채 숙소를 안내했다. 간단한 침대, 작은 책상,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가 태어나서 가져본 첫내 방 같은 느낌이었다. 여기가 정말 제 방인가요? 네. 마음껏 쓰세요. 힘들었던 날들 잠시라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몇 번이나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아는 손을 가볍게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그냥 여사님이라고 부르죠. 그 말은 어쩐지 이상하게 따뜻했다. 예, 여사님. 정아는 그 말을 듣자 살짝 미소 지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봐요. 오늘은 푹 쉬세요. 수연이 숙소 문을 닫는 순간 그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 작은 공간이 그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던 모든 것들로부터 처음으로 지켜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밤중 별채 근처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수연은 귀를 기울여 들었지만 곧 소리가 사라져 다시 잠을 청했다. 그는 몰랐다. 그 순간 최도환과 2명의 직원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회장님, 정말 여기에 숨기라고 하신 겁니까? 그래, 얼핏 보면 절대 수연이 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도안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고액 수표와 대외비 계약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오늘 낮에 회장실 금고에서 빼돌린 것. 이걸 여기에 숨기면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노숙자 출신 청년이 기회를 노렸다고 하겠지. 도안의 손이 떨렸다. 부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기태는 차갑게 말했다. 넌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잖아. 25년 전에도 지금도 필요하며 조용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 도안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수연의 숙소 천장판을 살짝 열었다. 그리고 봉투를 그 안에 밀어 넣었다. 찰컥하는 순간 작은 아기가 완전한 함정으로 굳어졌다. 그 시각 본체의 거실에서 정아는 오래된 앨범을 펼치고 있었다. 남편의 사진, 아기 도윤의 사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억들. 그녀는 문득 오늘 본 수연의 표정을 떠올렸다. 반송나무를 살리던 그 손길,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눈빛, 그리고 목에 있던 그 희미한 화상 자국. 도윤이가 살아있다면 저런 나이가 됐겠지. 그러나 정아는 아직 모른다. 그 따뜻한 생각 뒤에 자신의 아들을 없애려 했던 사람의 함정이 조용히 아주 가까이에서 숨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폭풍 같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수연의 삶을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을 것이었다. 이른 아침 수연은 새소리에 눈을 떴다. 한동안 느껴본 적 없는 편안한 잠이었다. 익숙지 않은 따뜻함에 미소가 번졌지만 곧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벌컥 본체 쪽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수선한 외침이 들려왔다. 도난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금고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하라니까. 수연은 무슨 일인가 싶어 정원 쪽으로 향했다. 잠시 뒤 정아 여사가 급히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무슨 소리지? 금고가 열려 있었다니. 직원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 여사님. 금고에 있던 일부 수표와 계약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다. 말도 안 돼. 금고는 항상 내가 관리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여사님, 별채에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정아와 직원들, 그리고 뒤따라 내려온 장기태 부회장까지 모두 별채로 향했다. 그리고 별채 천장판을 열자 그 안에서 어젯밤 도난당한 수표다발과 대외비 문서가 떨어졌다. 텅!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 하나가 마치 큰 육중한 충격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직원들은 모두 굳어버렸다. 누구보다 먼저 정아가 얼어붙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 거지? 수연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저건 절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별채 근처에서 인기척 들었다고 했지요? 예, 경비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순식간에 시선이 수연에게 꽂혔다. 기태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차갑게 내리꽂혔다. 민수연 씨, 당신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연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어제 회장님이 당신을 데려오신 건 분명 선이었죠. 기태는 일부러 고개를 숙여 한탄하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선의가 항상 옳은 판단은 아닙니다. 그 말은 정아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설마 이 아이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가. 정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수연이 억울하게 외치는 모습에서도 천장판에서 떨어진 봉투에서도 그녀는 어느 쪽에도 쉽게 기댈 수 없었다. 그때 기태가 냉정하게 말했다. 경찰을 불러야겠군요. 부회장? 정아가 즉시 그를 막아섰다.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함부로 아이를 몰아세우는 건. 누나. 기태는 단단한 표정으로 정아를 바라봤다. 이건 가족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건 그 청년뿐입니다.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사님,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전 정말. 하지만 기태가 그 말을 끊었다. 그만하시죠. 더 말할수록 불리해질 뿐입니다. 기태의 말투에는 완벽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판결이 끝난 양. 잠시 뒤 경비팀이 별채 주변 CCTV를 체크하러 갔지만 기태는 이미 그 사실까지 대비해 두었다. 부회장님, 어젯밤 별채 쪽 카메라가 어둡습니다. 감지 불량 같습니다. 기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더더욱 수연 씨 말고는 의심할 사람이 없군요. 수연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렸다. 마치 자신을 조여오는 덫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아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어제 국밥집에서 들었던 그의 말들, 반송나무에 손을 얹고 생명을 느끼던 표정, 그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저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러나 눈앞의 증거는 그녀의 믿음을 갉아먹었다. 수연 씨, 정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제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말 당신이 한 일이 아닌가요? 수연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여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이제 겨우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믿음을 받았는데 왜 제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흔들었다. 정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기태가 차갑게 말했다. 누나는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약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건 가족에게 독이죠.
정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연은 절규하듯 말했다. 제 말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정아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벽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수연은 정원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숨은 가빠지고 가슴은 잿빛처럼 식어 있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 순간 어디선가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연 씨? 수연이 돌아보자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그 앞에 멈춰 있었다. 창문 너머로 매서운 눈빛의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 회장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모든 비극의 흐름이 이제 서서히 진실이라는 강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검은 세단 안의 남자가 뱉은 한 문장은 얼어붙은 새벽 공기보다 더 깊게 수연의 가슴을 찔렀다. 저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연은 당황해 한 발 물러섰다. 남자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려섰다. 정제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매. 그는 스스로를 소개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일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지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연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따뜻한 미소를 지은 젊은 부부와 그 품에 안긴 갓난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25년 전 사라진 도윤군입니다. 수연은 사진을 들고 말을 잃었다. 아기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매와 콧등의 선이 희미하게 자신과 닮아 있었다. 잠깐 이건 우연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했지요? 그건 맞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전 회장님 댁이 큰 사고를 겪던 날,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황상 갖다 버려졌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히려 당신이 그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수연의 머릿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버려진 날 겨우 서너 달 된 갓난아이였으니까요. 수연은 사진을 꼭 쥔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런 얘기를 믿을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도둑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일도 제가 보기엔 누군가가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리 살펴봐도 당신이 금고에 손 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CCTV까지 고장 나는 건 너무 이상하죠. 수연은 다시 눈을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말은 차분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저를 몰아세웠다는 뜻입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본체의 2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장기태 부회장이 서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짙은 그림자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연은 그 시선을 따라왔다. 기태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기태는 창문을 갑자기 닫아버렸다. 지우는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연 씨, 당신은 지금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집요하게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수연의 손이 떨렸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시각 본체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정아 여사는 거실에서 잔뜩 고민에 잠겨 있었다. 수연을 믿고 싶었다. 어제까지 그 순수한 눈빛을 보았고 반송나무 앞에서 보였던 진심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증거가 왜 하필 그 아이 숙소에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때 기태가 조용히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누나 이제 마음 정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니? 저 청년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아드님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 사라졌습니다. 가족 경영권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밖으로 흘러나가면 우리 가문은 끝입니다. 정아의 표정이 굳었다. 기태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들었다. 누나, 정을 앞세우면 또 한 번 아이를 잃습니다. 그 말에 정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기태는 천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문장을 던졌다. 수연이라는 청년, 누나 약점을 정확히 노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정아의 눈빛이 흔들리자 기태는 속으로 음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수연은 지훈과 함께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정말 제가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보육원에 들어온 기록, 떠돌던 기간, 몸에 오래된 상처들, 전부 사라진 도윤과 일치합니다. 수연은 깊은 호흡을 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까?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회장님의 남동생, 즉 부회장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부회장이요? 그는 도윤군이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야만 가문의 재산과 권한을 온전히 자신이 쥘 수 있으니까. 수연의 손이 스르르 힘을 잃었다. 그럼 제게 뒤집어 씌운 것도 그렇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오늘이 시작일 뿐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 반송나무 잎이 흔들렸다. 수연은 나무를 바라봤다. 어제 자신이 손을 얹었던 자리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지훈이 뒤이어 말했다. 수연 씨,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떤 선택이죠? 지훈은 진지하게 말했다. 도망치고 평생 숨어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삶을 되찾을 것인지. 수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뭔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천천히 자리 잡았다.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준비하시죠. 이 집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꺼내볼 때가 왔습니다. 그 순간 본체 2층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기태의 눈빛은 더 깊고 더 어두운 살기로 물들어 있었다. 제법이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더 잘 알아. 기태는 손에 쥔 작은 USB를 바라보았다. 이걸 여사님께 보여드리면 끝나는 건 너다, 민수현. 장기태 부회장은 집무실 문을 잠그고 USB를 바라보았다.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그의 손안에서 묵직한 폭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걸 누나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USB 안에는 수연의 과거 기록이라 주장하는 조작된 자료, 그리고 그가 보육원 근처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이라는 날조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기태는 자신이 만든 허상을 진실처럼 포장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정아 여사가 뜬 눈으로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아침부터 마음이 자꾸 불안한 방향으로 흔들렸다. 수연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하지만 왜 증거가 그 아이 방에서 나왔을까? 정아는 고개를 감싸쥐고 눈을 감았다. 그때 문이 똑하고 조심스레 열렸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들어섰다. 정아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기태야, 지금은 좀. 누나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기태는 자비 없는 단호함으로 말을 끊었다.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는 순간 정아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니? 민수연이라는 청년에 관한 겁니다. 기태는 노트북을 열어 조작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불량 청소년 신고, 가출, 절도 전과가 있다는 허위 기록들. 전부 그럴듯하게 꾸며진 허상. 정아는 화면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저 아이는. 누나,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기태는 의도적으로 한 문장을 던졌다. 도윤이도 그렇게 순진하게 믿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 그 말은 정아의 심장을 강하게 끊어놓았다. 그 얘기는 하지 마.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태는 천천히 더 깊은 독을 떨어뜨렸다. 누나가 마음 약해서 그런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우린 또 무언가를 잃을 수 있어. 정아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믿고 싶은 눈과 의심해야 한다는 압박이 서로 충돌하며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태는 마지막 일침을 놓았다. 그 아이 절대 우리 집에 두면 안 됩니다. 기태야, 누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시각 정원의 반송나무 옆에서는 박지훈과 수연이 조용히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지훈이 오래된 경찰 기록을 펼쳐 보였다. 이게 제 실종 신고 기록입니까? 그렇습니다. 25년 전 회장님이 직접 신고했죠. 수연은 종이를 만지며 손끝을 떨었다. 그리고 이 부분. 지훈이 문서 하단을 가리켰다. 사건 종료 사유 추적 불가. 결정적 증거 없음.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누군가 수사를 막았다는 뜻입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다. 부회장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다른 문서를 펼쳤다. 아이의 옷과 담요가 보육원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일부러 흔적을 숨겨 놓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유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저는 그때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수연의 숨이 거칠어졌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연 씨, 당신은 단순한 정원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돌아온 순간부터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수연의 눈동자가 서서히 달라졌다. 도망치던 소년의 눈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려는 강한 눈빛으로 전 진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 용기가 결국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밤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오늘 밤이요? 예. 부회장님이 움직입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로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회장님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여사님이 저를 완전히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막아야 합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녹음을 재생했다. 녹음 속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처리해. 누나가 흔들리기 전에. 수연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부회장님? 맞습니다. 어젯밤 최도한 비서에게 지시한 음성입니다. 수연은 치가 떨리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 여사님께 보여드려야죠. 아직은 안 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보여주면 부회장님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우린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25년 전의 진실. 당신이 사라진 밤의 기록들입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찾겠습니다. 반송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움직임.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밤 모든 게 바뀝니다. 저택 전체에 폭풍이 오기 직전에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정적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장기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수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정말 밝혀질 거다. 그 말투에는 공포가 아니라 자신만의 잔혹한 결의를 품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기태의 저택은 불길한 정적에 잠겼다. 새벽 3시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정원조차 숨을 죽인 시간. 기태는 단정한 정장을 고쳐 입고 회장실 앞에 섰다. 문 너머에는 아직도 잠들지 못한 정아 여사가 있었다. 지금이다. 기태는 문을 두드렸다. 누나, 아직 안 주무셨죠? 정아 여사는 무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태야,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하구나. 기태는 느리게 걸어 들어와 준비해온 USB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누나, 사실 민수연이라는 청년에 관한 더 확실한 자료가 있어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아는 USB를 쳐다보며 숨을 삼켰다. 또 무슨 자료니? 그 아이가 보육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집에 접근하려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태는 화면을 켰다. 조작된 문서들이 잔잔히 스크롤되었다. 폭력성 기록, 무단 이탈, 절도 의혹,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자료였다. 정아의 손등이 차갑게 떨렸다. 정말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니?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누나가 데려오신 건 순수한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노린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이 기태는 지독한 자신감으로 마지막 말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니 내일이라도 그 청년을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떨궜다. 내 말이 맞는 걸까? 기태의 입꼬리가 보이지 않게 올라갔다. 박지훈과 수연은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낡은 창고 문을 열었다. 기. 오래된 금속이 신음했다. 지훈이 말했다. 25년 전 사용하던 기록들이 이곳 어딘가에 남아있을 겁니다. 부회장님이 손대지 않은 곳이라면 이 창고뿐이죠.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과거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공간. 발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벅차게 뛰었다. 그때 지훈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양철 상자 하나. 거칠게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이건? 그는 칼로 테이프를 잘라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작고 낡은 아기 담요가 나타났다. 수연은 그 담요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았다. 이건 왜 이렇게 익숙하지? 담요 끝자락에는 조그맣게 수놓인 글씨가 있었다. 윤. 지우는 즉시 말했다. 도윤의 이니셜입니다.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름을 모른 채 살아온 27해. 단 한 번도 자신만의 물건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던 삶. 그런 그에게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흔적이 나타났다. 이게 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을 꺼냈다. 사건 보고서, 유기 추정 아동 발견 기록. 문서 하단에는 담당 조사관의 이름이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고 그 위에 장기태의 이니셜이 덧씌워져 있었다. 수연은 숨을 멈추었다. 제가 발견된 장소 기록이
왜 부회장님 서명이 있는 곳에 연관되어 있죠? 지우는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바로 부회장님이 가장 감추고 싶어 하는 진실입니다. 아이 유기 사건은 단순히 사라진 사고가 아닙니다. 수연이 입술을 떨었다. 그럼 부회장님이 제 실종에 관여한 겁니까? 지우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다. 그는 도윤군이 그러니까 당신이 절대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길 바랐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왜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돌아오는 순간 회장님의 모든 재산과 권한은 다시 진짜 후계자인 당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연은 벽에 손을 짚고 천천히 앉았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지훈이 단호히 말했다. 금고 도난 사건도 누명도 모두 당신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수연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불붙는 듯한 결의가 깃들기 시작했다. 정아 여사는 USB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회장님, 지훈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연도 뒤따랐다. 기태는 그들을 보는 순간 얼굴을 굳혔다. 여긴 왜 왔나? 지훈은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부회장님이 보여드린 자료 조작된 것입니다. 정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기태는 냉정하게 웃었다. 지훈 씨,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지훈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25년 전 유기 사건의 원본 보고서. 회장님, 이 문서 하단 서명. 누가 지웠는지 보십시오. 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지워진 원래의 서명 위에 억지로 덧씌워진 듯한 기태의 이니셜. 기태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정아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처럼 흔들렸다. 기태는 처음으로 표정을 잃었다. 누나, 그건. 지우는 말을 끊었다. 부회장님이 사건을 막으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정아는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다. 그러면 수연이가 누명을 쓴 이유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모두 부회장님이 꾸민 일입니다. 정아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연은 정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믿어주신 마음 하나로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정아의 무너진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되살아났다. 수연아, 기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증거도 없는 말을 믿어? 누나, 저놈은. 하지만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서 음성이 재생되었다. 조용히 처리해. 누나가 흔들리기 전에. 기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정아가 천천히 조용히 기태를 바라봤다. 기태야, 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기태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너져 있던 과거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